안녕하세요. 3일회계법인에서 알파 17과 킥스의 감사 그리고 컨설팅 담당하고 있는 이준호 파트너라고 합니다. 오늘은 알파 17과 킥스 하에 보험사 가치평가 그리고 경영관리체계 주제로 이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신제도 하의 가치평가입니다. 가치평가를 첫 번째 주제로 이제 잡은 이유는 저희가 그동안 작년까지 이제 알파스 4 그리고 RBC 체계하에서 전통적인 EV 방식으로, 전통적인 내재가치 방식으로 보험사가 금융지주회사나 이제 계열사가 보험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이제 모회사의 그 별도 재무제표에서의 그 관계회사 투자주식에서의 이제 손상 여부에 대한 평가라든가 아니면은 또 이제 그 사업 결합이나 M&A가 일어났을 때 그 연결 회계 처리를 위해서 시가 자산 부채를 구분하고 지분 가치에 대해서 시가 자산 부채를 구분하고 영업권을 인식하는 PPA 이제 그 회계 처리를 할 때나 아니면은 또 M&A가 일어나서 또 이렇게 기업 가치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나 하는 기준이 이런 가치 변화 그 장기 가치 중심의 알파 17 킥스하에서 어떻게 되는 게 맞을까라는 논의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드리는 내용은 사실 3일이 평가하고 뭐 회계법인 간에 예를 들어서 3일 회계법인 평가하고 안진회계법인이 감사하든가 안진회계법인이 기업가치 평가를 하고 이제 손상 목적이든 뭐 PPA 목적이든 M&A 목적이든 평가를 하고 이제 3일이 감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3일이 평가를 하고 뭐 EY가 감사를 하거나 EY가 평가를 하고 3일 평가하거나 회계법인 간에 이렇게 평가나 감사를 이제 하면서 서로 하면서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내용을 좀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제도 그 요구사항, 가치 기준의 목표 관리, 그리고 신제도에서 BS 하에서 알파 17도 그렇고 킥스도 그렇고 시가 정보가 다 드러나는 신제도 하에서 그런 이제 가치 그 증가를 위한 BS 계획 우선을 하는 이제 목표 수립 관점에서 또 이런 변동성, 우리가 마진이 가치가 왜 변동했는지 변동성 손익 관리하고 그 예상 대비 실제 차이 관리를 하는 그런 실적 관리하는 체계 하에서 어떻게 가치 지표를 이제 가져가는 게 맞을까라는 측면에서 이제 그 업계에서 논의된 내용을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그 유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벤치마크한 이제 솔벤시 2 제도를 유럽 같은 경우 2016년에 선도입하고 그리고 이제 IFRS 17을 우리나라랑 이제 같이 도입을 했고 우리나라는 IFRS 17과 그 시가 기준의 지급 여력 제도인 킥스를 같이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내재 가치 평가를 하는 게 전통적인 TEV 내재 가치 평가를 하다가 EEV 유러피안 내재 가치 평가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거기다가 마켓 컨시스턴트한 시장 일관된 이제 경제적 가정을 넣어서 MC EEV로 평가하다가 그러다가 MC EV로 평가하다가 그러다가 솔벤시 2가 도입된 이후로 솔벤시 2 기준의 이제 가치 평가 체계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TEV에 이제 계속 TEV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 TEV 평가에서 어떻게 보면 EEV 평가, MCEV 평가, MCEV 평가 다 건너뛰고 킥스 기준의 그런 가치 평가 체계를 이제 세팅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본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요 히스토리컬하게 보시면은 2011년에서 2021년까지 넘어오면서 급격하게 이제 막대 길이가 짧아진 구간이 이제 솔벤시 2 도입 직전이거든요. 2015년. 그리고 솔벤시 2 도입한 이후부터 막대의 길이가 굉장히 짧아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EV 리포팅을 전부 다 이제 다들 절반 이상이 다 중단했고, 그리고 막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저 짙은 색이 사실은 이제 그 솔벤시 2 기반으로 이제 가치 평가 정보를 제공하는 건데 EV 리포팅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솔벤시 2 기반의 가치 평가를 하는 체제로 바뀐 게 이제 대부분 EV를 중단한 게 절반이고 그 EV 리포팅을 계속 하고 있는 절반 중에서도 솔벤시 2 기준으로 이제 EV 평가를 하는 회사가 또 그 절반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뭐 유럽 사례 계속해서 보면은 아비바 같은 경우는 영국의 아비바 같은 경우는 MCB 리포팅을 2016년에 중단하고 그리고 이제 솔벤시 2 가치 지표 기준으로 이제 내부 평가 KPI나 이제 외부 리포팅을 하고 있고 영국의 리걸앤제너럴도 EV 보고를 중단하고 솔벤시 2로 일원화를 했고 독일의 알리안츠 같은 경우는
이제 솔벤시2로 일원화를 똑같이 했는데, 그래도 2021년까지, 2020년, 2021년까지는 그 MCB 리포트를 오wn 펀드 리포트라고 해가지고 발표를 했었고, 그 솔벤시2의 가용 자본이 어떻게 이제 MCB하고 이제 연계되는지 그 레콘실레이션을 해서 계속해서 발표를 하다가 이제 완전히 중단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트랜지션 기간을 거쳐가지고 이제 솔벤시2 체계로 넘어간 거고요. 그 다음 영국의 이제 피닉스 같은 경우도 솔벤시2 기준으로 가치 평가를 이제 하고 있고 내부적인 성과 평가를 위한 KPI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아비바 같은 경우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솔벤시2 기준으로 산출된 신계약 가치 기준으로 평가 지표를 적용하고 있고, 근데 그 솔벤시2 지표를 그대로 적용하는 건 아니고 일부 사항을 조정해가지고 이제 이제 내부적인 평가 지표 그리고 가치 지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측면에서 좀 이제 논의를 해본다면은 저희가 이제 i8 17 킥스 i8 17도 처음에는 i8 17과 9 하에서 회계적 자본이 있고 우리가 미래 이익의 현재 가치가 CSM이니까 CSM을 이제 세후로 어쨌든 이제 사회 유출이 일어나려면 세금을 내야 되니까 세후 CSM 회계적인 자본에다가 세후 CSM을 같이 붙여서 보면은 그러면은 주주가 가져갈 그 가치가 아닐까? 이 보유계약 이 평가를 대체하는 그 시가 자본 개념이 아닐까? 근데 사실 저희가 i8 17 9 기준에서도 보면은 PBR이 여전히 그 상장된 회사들의 PBR이 0.5 미만인 회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거기다 CSM 붙이기 전 기준으로도 이미 0.5 미만인 회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왜냐면은 사실은 이제 일부 자산 부채가 공정가치가 아닌 원가 기준으로 계상된 이유도 있지만 그 이제 충분한 이제 그 자본 비용이 반영돼 있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회계적인 자본이 좀 그 대용치가 되기는 좀 많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킥스 이제 규제적 자본을 이제 가용 자본을 그대로 시가에 쓰기에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 킥스 1.0, 2.0에서 킥스 3.0, 4.0 넘어갈 때 ICS 1.0에서 ICS 2.0 넘어갈 때 이제 그 당시에 이 자본비용법에서 C모치에서 이제 신뢰수준법으로 P모치로 넘어갈 때 그 대상 위험도 보험 위험으로 한정했고, 그 다음에 신뢰 수준도 이제 생명 장기 같은 경우 85%에 일반 같은 경우는 65%에 이렇게 많이 낮춰가지고 이제 도입을 했다 보니 킥스도 그대로 쓰기에는 좀 이제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사실은 킥스의 순자산을 기준으로 출발을 하되 이제 킥스의 순자산을 이제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바라보는 그러한 자본 비용을 더 고려해가지고 조정한 킥스 가치를 그렇게 제안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근데 또 하나 킥스 기준으로 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전부 다 이제 i8 17 전환했고 좀 전에 앞 세션에서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가치법 전환을 할 때 전부 다 옛날부터 i8 17 했던 것처럼 다 바꿔서 오는 소구법을 이제 실무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공정가치 i8 17 전환 시점의 공정가치로 즉시납으로 전부 다 재취득을 했다라는 그래서 CSM도 그 시점에 재측정하는 이제 공정가치법 전환을 할 때 그러면 공정가치 부채가 뭐냐라고 할 때 저희가 킥스 부채를 이제 기준점으로 삼았거든요. 그 당시에도 킥스 부채를 그대로 쓰진 않았고 킥스 1.0, 2.0 수준의 자본비용법의 이제 신뢰 수준도 85%이 아니라 99.5로 올려가지고 그래서 거기다가 또 넌해적을 하다라고 생각되는 리스크, 이제 운영 위험이나 이제 재보험자 신용 위험까지 붙여가지고 평가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착안해서 이제 그런 이제 공정가치법 전환했던 방식과 유사하게 조금 더 시장 참여자 관점에서 필요한 이제 보상을 더 조정을 해가지고 가치 평가를 해보자라는 게 기본 골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i8 17에 이제 그 재무 정보가 있고 킥스 기준의 재무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거기서 한 번 더 조정한 킥스 기준의 조정 순자산 가치, 기업 가치의 대용치인 조정 순자산 가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세 개를 만들어 보면은 첫 번째로 IFRS 이제 재무 정보에서 킥스 재무 정보로 갈 때는 이제 자산 부채 시가 평가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자산부채 시가평가하고 그리고 그 범위세 조정에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조정 킥스 가치로 넘어갈 때에도 기업 가치로
기업 가치로 넘어갈 때도 똑같이 이제 보험부채 조정을 현행 추정 부채 이제 할인율 부분 저희가 이제 조정하려는 포인트가 1, 2, 3 조정 1, 2, 3이 있는데 조정 1과 2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가 킥스 기준으로 이제 공정가치 부채를 삼게 된 배경도 어떻게 보면은 누가 이 보험 계약만 떠간다고 하면은 보험 계약만 이전하는 거는 뭐 청산 과정에 걸치지 않으면 뭐 힘들긴 하지만 제도적으로 보험 계약만 떠간다고 하면은 내가 이 보험 계약을 떠갔을 때 바로 컴플라이언스를 만족하려면은 킥스 컴플라이언스를 만족하려면은 최소한 킥스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평가 이상은 되는 게 기준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소한 킥스에서 평가되는 거 이상을 기준점으로 자산 이전이 해줘야지만 이제 그거를 이제 자산하고 부채를 가져왔을 때 이제 킥스 컴플라이언스를 100%를 만족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준점을 삼은 건데 이제 앞서서 이제 이제 제도실의 팀장님 이제 공유해 주신 것처럼 뭐 가이드라인 사항들 특히나 이제 할인율처럼 굉장히 민감한 가이드라인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시장 참여자가 이미 그 정보를 즉시 반영해서 내가 가져왔을 때 결국은 부족한 그 할인율이 적용돼서 킥스 평가를 받았을 때 부족한 자본을 내가 지금 받아오지 않으면 내가 결국 메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인율이 단계적으로 인하됐을 때 내가 사후적으로 메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장 정보를 즉시 반영하는 거 기준이 조정 1이고요. 조정 2는 사실은 장기 선도금리를 이제 반영을 한 건데 장기 선도금리를 추가로 하향을 한 건데 저희가 사실은 이번에 할인율 현실화 이제 하는 배경에도 있지만 이제 솔벤시 2가 이제 매년 2016년 도입하고 나서 주기적으로 솔벤시 2 리뷰를 하고 있는데 최근 리뷰였던 2020년 이제 12월 달에 솔벤시 2 리뷰에서도 사실은 테크니컬 프로비전 우리로 보면은 이 시가부채에 대한 킥스 기준의 시가부채에 대한 이제 저평가 언더 에스티메이션의 가장 큰 주대 요인으로 이제 현재 금리 수준이나 자산 운용 이익률 수준을 넘는 UFR을 이제 꼽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UFR에 대한 여전히 이제 감독원 현실화안을 반영해도 현재 자산 운용 이익률보다는 이제 높은 UFR에 대한 킥스 솔벤시 2의 리뷰 기준으로 20%를 추가 하향하는 거를 이제 조정을 이제 제안을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평가를 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위험 마진 같은 경우는 위험 마진을 이제 어떻게 보면 넌 해저블한 이제 해지가 불가능한 위험이 보험 위험만 있지 않고 그리고 시장 참여자가 이제 이 위험 회피적인 시장 참여자가 한 85%일 또는 이제 IFRS 17의 75%일 몇 년에 한 번 정도의 그런 불확실성만 커버하는 그런 정도의 위험 보상을 하지 않고 그 이상의 위험 보상을 하기 때문에 신뢰 수준을 높이고 이제 해치 대상의 위험을 더 반영을 해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험부채 할인율은 정리해보면 보험부채 할인율은 이제 감독원의 안을 이게 확정된 버전은 아니지만 선 반영하고 금리 리스크도 추가적으로 이제 외국의 솔벤시 2 리뷰 같은 레퍼런스로 추가 반영을 하고 그다음 위험 마진도 좀 더 강한 버전 그 외에 필요한 시가 조정을 해서 이제 시가 기준의 기업 가치 평가를 이제 하게 됐고 요렇게 해가지고 사실 올해 이제 신계약 가치는 지금 보유계약 평가를 말씀드린 거고 신계약 가치는 동일한 방식의 조정을 해서 신계약 가치 평가를 이제 얹으면은 그럼 기업 가치 평가가 되고 요런 방식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 그리고 지금 막 진행되고 있는 그런 이제 PPA 평가나 아니면은 이제 이제 손상 평가에서도 요런 방식으로 많이 이제 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요 기업 가치에 대해서 먼저 이제 소개를 드렸고요. 두 번째 세션은 경영관리 체계입니다. IFRS 17 킥사의 경영관리 체계입니다. 예, 요 부분은 사실은 이제 저희가 많은 이제 보험사 주요 고민들 예시를 하면은 지금 신제도 전환하고 그리고 이제 금리 환경도 계속 수시로 변하고 전망도 변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포인트들의 이제 고민 포인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포인트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떠한 경영관리 체계를 갖춰야 하냐라는 부분입니다. 먼저 그냥 예시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려보면은 저희가 IFRS 4에서는 금리 연동형 이제 비중이 높으면은 금리 연동형 계약은 되게 해치가 돼 있고 되게 이제 내가 가져가는 게 적다 뿐이지 마진이 적다 뿐이지 내가 그렇게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는 계약이었어요. 손익 변동성이나 이런 게 없는 계약이었어요. 근데 사실 IFRS 17으로 가서 이제
IFR 17으로 손익견서를 만들다 보니까 금리 연동형 계약은 이제 이런 파티시페이팅 계약은 이제 금리가 변경하는 거대로 현금 흐름이 변하고 그 현금 흐름, 적립금이 변하면서 이제 환급금이나 현금 흐름 변하는 거에 맞춰서 내가 이자부리하는 금리가 같이 재평가되면서 저희는 EIR이라고 하지만 그 EIR을 다시 세팅하면서 올라가는 금리대로 금융비용이 올라가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작년에 이 상황이 심했고,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확정형 계약은 그 초록색으로 표시한 확정형 계약은 한 번 이제 최초 인식 시점 또는 공정가치법 평가 계약은 공정가치 평가 시점에 그 최초 간주 취득한 그 시점에 할인율로 고정돼서 금융비용을 준비금에 대한 보험부채에 대한 이자를 쭉 불이하고 나머지 금리 변동 효과로 부채가 움직이는 거 다 OCI로 보냈는데 이 금리 연동형 계약은 이제 그렇게 금리 변동 효과를 맞는 거를 전부 다 이제 다시 세팅하는 이제 EIR에 금융비용에 녹여가지고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그렇잖아요. 실리콘밸리 은행도 사실은 이제 다 안전자산에 투자하고 나서 갑자기 밸류에이션 하면서 파산 선고를 받은 것처럼 그 반대의 방향이긴 하지만 보험사는 이제 저희가 금리가 사실은 이제 자산운용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내가 이미 옛날에 그 되게 낮은 금리 상황에서 그 시점에 매입을 장기채로 다 해놨고 이거를 그때그때 교체 매매를 시장에 던지면서 교체 매매를 할 수도 없는 그렇게 다 자산이 깔려 있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금리가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금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그러면 그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금리로 나는 자산 운용을 못 하는데 그렇게 굉장히 빨리 올라가는 자산 운용 이익률하고 괴리가 이제 있는 현 시점에 이제 국고채 금리 거기에 유동성 프리미엄 이제 부채 평가를 위한 무동성 프리미엄이 상당히 얹어져서 진짜 4% 후반이나 5%가 넘는 그런 이제 할인율로 바로 준비금 이자가 바로 캐치업 되면서 따라가면은 작년 같은 상황에는 그것 때문에 투자 손익이 보험 손익 말고 투자 손익이 준비금 이자가 굉장히 과도하게 올라가면서 많은 회사들이 투자 손익이 다 마이너스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금리 수준이 높은 지금도 투자 손익이 다수의 회사에서 마이너스이기도 하고요. 그렇기도 하고 또 오른쪽에 있는 IFR 17의 손익 변동성이 크다 이고 오른쪽에 있는 이제 금리 수준별 자본 변동성도 금리 연동형 비중이 크면은 이제 최저 보증률 깔려 있는 구간에서는 이제 확정형처럼 작동을 하다가 금리 수준이 다 그 상방을 뚫고 올라가는 수준에서는 완전히 연동형 수준이 돼서 부채 듀레이션이 이게 민감도가 자산은 이제 100bp, 10bp, 30bp 움직이는 거에 따라 크게 급변동을 하는데 이제 부채 쪽이 굉장히 작게 변동을 하면서 자산 부채 미스매치가 굉장히 심해지는 그런 상황이 많았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챌린지한 포인트였고요. 또 하나의 챌린지한 포인트는 이제 유동성 위기입니다. 뭐 이제 그 보험사들이 이제 머니무브가 작년 같은 경우는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머니무브가 있었으니까 기존의 저축성 연금보험 해지율이 급등한 것도 이제 하나가 있고 또 예전에 비과세 혜택 이제 축소하면서 이제 절판하면서 2012년, 2017년 단계적으로 밀어냈던 매출의 만기가 10년 만기가 돌아와서 근데 그 10년 만기가 돌아오면 또 같은 저축 상품으로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밖으로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생보사들 같은 경우 특히 들어오는 보험료보다 나가는 보험금이나 환급금이 더 커서 보험 수지 역조가 일어나는 현상이 이제 많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험 수지가 안 그래도 예상대로 가도 역조가 일어나는데 거기다가 금리 상황 때문에 예상보다 더 많은 해지가 일어나는 게 이제 상황이어서 그런 이중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돈이 많이 빠져나가고 그 유동성 마련 때문에 자산 운용의 룸이 더 없고 이런 이중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유동성 위기나 금리 위기나 이런 거에 대응해서 어떻게 보면 전사적인 대응 체계가 가동이 되려면은 첫 번째로는 사실은 이런 이제 경기 변동을 모니터링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대한 재무 영향도 분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본과 손익의 변동성 분석, 자본 건전성 영향 분석, 유동성 영향 분석이 이루어지고 그게 단순히 지금 스냅샷으로 지금 현재 시점이 아니라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왜냐면은 금리 하나를 만약에 예시로 들어보면은 저희가 이제 보험 부채의 듀레이션이 올해가 다르고 내년이 다르고 내후년이 다르거든요. 일단은 지금 금리대로 간다고 해도 올해가 다르고 내년이 다릅니다.
왜냐면은 아까처럼 그렇게 대부분 이제 연동형 기반의 저축 상품이나 이제 저축 상품들이 대규모로 만기 도래해가지고 떨어져 나가고 그게 다시 그 연동형 계약으로 대체가 못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듀레이션이 계속 이제 지금 수준에서 더 늘어나기도 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신계약 매출을 어느 방향으로 밀어내냐에 따라서 또 금리 듀레이션이 달라지기도 하는 거고, 금리 구간대가 어느 구간대냐에 따라서 부채 듀레이션이 계속 변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금리일 때 듀레이션 미스매치가 다르고, 중금리일 때 타점이 다르고, 고금리일 때 타점이 다르고, 올해의 타점이 다르고, 내년의 타점이 다르고, 내후년의 타점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바뀌는 환경에서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바로 기민하게 자산의 듀레이션을 바꾼다고 하면 자산에 내가 부채 듀레이션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될 것 같은 상황인데, 금리 구간대가, 그리고 지금의 빠져나간 계약이 다시 그 계약으로 대체 못 되는 상황에서 금리 듀레이션이 급격하게 줄어들 것 같은데 채권 선도를, 본드 포워드를 계속 매입하고 있거나 이렇게 엇박자가 나면 안 되니까 자산 쪽의 듀레이션을 채권 선도 이제 매입 포지션, 매도 포지션이든 아니면은 기존 채권에다가 IRS 같은 파생을 덧대든 아니면 부채 듀레이션 자체를 이제 금융재보험, 공동재보험처럼 부채 듀레이션 자체를 조절하든 재보험으로 조절하든, 그런 부분들이 부채 듀레이션 자체를 재보험으로 조절해가지고 똑같은 금융 비용이 올라갈 때 재보험 쪽에서의 금융 수익이 올라가게끔 해주고, 듀레이션이 늘어날 때 그거를 재보험으로 잘라내고, 이런 것들은 이제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런 경영관리 체계를 이제 그 바뀌는 경영 환경에 따라서 기민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중장기 목표 수립 체계가 필요하고, 중장기 재무 추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재무 추정에 기반해서 우리가 그런 목표들을 계속해서 이제 바꿔나가는 목표 수립 체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분기에 또 다음 분기에 또 롤링 플랜으로 또 미래 5년, 다음 분기에 또 경제 상황을 보고 미래 5년, 그러면서 사실은 내가 오른쪽에 예시한 것처럼 내가 예를 들어서 상품 포트폴리오도 지금의 이제 경제 상황에 따라, 시장 환경에 따라 바꿔야 되고,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외부 규제적인 환경 변화, 가이드라인이나 내 계리적 과정이나 내가 다시 바꾸게 되는 계리적 과정이나 이제 할인율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상품 포트폴리오도 바뀌어야 되고, 미래 내가 보고 있는 지표가 올해 단기순이익, 내년 단기순이익, 올해 자본, 내년 자본, 올해 킥스 비율, 내년 킥스 비율이 다 달라지니까, 주주 배당 가능한 이익 다 달라지니까 최적 상품 포트폴리오, 또 이제 내가 목표로 하고 있었던 CSM의 순중 규모라든가 목표 손익이라든가 킥스 비율이라든가 내가 맞추려고 했던 듀레이션의 갭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역량 확보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중장기 재무제표 추정하는 게 이제 기본이 돼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뭐 시나리오의 예시인데요. 시나리오를 이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일부 회사들이 하고 있는 그런 재무추정 모델, 거기서 산출물이 뭐가 있고 거기서 어떤 분석을 하고 있는지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중장기 재무추정을 한다면은 IFRS 17의 이제 밸런스 시트하고 재무정보하고 PL하고 손익하고 미래 각 시점마다 나오고, 그 다음에 킥스의 요구자본이나 가용자본, 그리고 지급여력 비율, 그게 경과유치 전, 후, 그 다음에 자산부채 듀레이션, 그 다음에 사실은 해약환급 준비금이 매 시점마다 얼마나 쌓여가는지에 따른 주주배당 가능이 이렇게 이제 아웃풋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인풋으로 계속 건드려지는 거는 사실 이제 금리 수준이 어떻게 변하냐, 금리 수준이 점점 올라가냐, 아니면 지금 수준을 유지하냐, 아니면 점점 떨어지냐, 아니면 금리가 올라가는 것도 급격하게 올라가냐, 이런 이제 중장기 전망이 그때그때 변하는 거에 맞춰서 금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미래 각 시점에 금리가 어떻게 될지가 하나의 이제 큰 포인트고, 또 그 회사가 채널이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최적화해서 그 물량을 가져가느냐, 신계약의 물량을 어떻게 가져가느냐라는 것도 또 하나의 인풋 변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비를 얼마나 이제 회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사업비 이제 절감이나 사업비 계획이니까 사업비 규모를 어떻게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자가 유동성 위기 왔을 때처럼 여전히 이제 예상 해지보다 실제 해지가 더 큰데, 그렇게 저축성 해지가 지금의 이제 최적 과정에 의한 예상 해지보다 더 크게 터졌을 때, 이런 시나리오들을 같이 넣어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고, 이런 유동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유동성 방어하기 위해서 막 5년간은 높은 확정형 이율을 보증해주고 판 계약들 같은 경우 이제 하이브리드 연금, 즉신합 이런 계약들은 분명히 5년 확정 기간 끝나고 나면은 연동형으로 이제 전환될 때 많은 계약들이 그 시점에 환급률 보고 가입을 했기 때문에 그 시점에 예금 금리랑 비교하면서 5년 뒤에 환급률 보고 가입했기 때문에 많은 계약들이 또 해지해 나갈 건데 그런 시나리오들 넣어서 이제 미래 우리가 IFR 17의 BSPL이 킥스 비율이 배당 가능이 어떻게 바뀔 거냐라는 걸 보면서 그거에 맞춰서 우리의 목표점을 계속 바꿔가면서 이제 경영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분석 시나리오의 예시는 이제 금리가 그렇게 서서히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두 번째로 뭐 다 이제 생보사 같은 경우는 손보사도 단기납의 종신, 단기납의 이제 백세만기, 이제 자녀보험, 어린이보험 백세만기, 이제 건강보험 이제 종신 외에 재산보험에 건강보험 늘리는 게 다 숙제인데 종신보험은 할인율 같은 게 충격도 되게 크고 단기납 종신 같은 경우 건강보험 연만기로 늘리는 게 숙제인데 그런 이제 비중을 이제 확대했을 때 또 킥스 경과 조치가 점점 10%씩 떨어져 나갔을 때 그러면은 우리 체력이 실체력이 드러나는 시점까지 우리가 매년 이 정도를 이제 자본을 확보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보험 수지 역조 전망이 있고 그게 더 심해질 수도 있는 전망이 있는데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방어를 한다면은 그 보험 수지 역조를 우리가 즉신합 연금 같은 거를 1조 몇천억 이렇게 팔아서 방어한다. 그럼 사실 경제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내가 그렇게 조달 금리를 이 정도로 해가지고 팔았을 때 그랬을 때 내가 자산 운용을 어떻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보험 수지 역조를 해소함으로 인해서 자산 운용에서 좀 더 룸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사업비 재원이 더 마련돼서 뭐 많은 회사들이 물량이 줄어들면 생보사 같은 경우는 예상했던 이제 사업비보다 실제 사업비가 그 물량이 맞춰지지 않아서 실제 사업비가 더 나서 사업비에 사업비에 이제 예실차 손실이 나는 회사가 많은데 그런 재원을 메꿨을 때 이런 거를 이제 경제적 분석을 킥스 비율은 세븐틴 손익은 이런 걸 경제적 분석을 이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산 배분에 있어서 SA 목표 비중을 조정하는 거 그리고 이제 듀레이션을 자산 부채 각각 바꿔나가기 위한 뭐 금융재보험이나 이런 효과들을 분석하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뭐 요건 예시인데요. 그래서 뭐 올해 6월 말에서 올해 말, 내년 말, 내후년 말, 28년 말까지 금리 상황에 따라서 각각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운용자산은 어떻게 돼가고 그리고 운용자산 이익률은 그리고 우리가 보유계약의 CSM은 신계약 CSM은 얼마나 만들어내고 있고 그래서 보유계약에서 CSM이 떨어져 나가는 거랑 신계약의 CSM을 만들어내는 거랑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치 지표가 되는 CSM의 순중을 얼마나 만들어내고 있고 내가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고 있고 당기순이익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고 자본의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킥스 비율이 경과치 전후로 또 경과치 후로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기업가치가 그 다음에 배당 가능이익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추정들을 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롤링 플랜으로 다시 타점을 바꿔가면서 이제 경영을 이제 해야 되는 게 요 시가 제도 하에서의 이제 경영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이제 그 선도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경영 관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발표드린 걸 요약을 하자면은 사실 이제 기업가치 평가는 이제 사실 킥스 기준으로 조정해서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게 꼭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유럽 상황을 벤치마크 했을 때 또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이제 손상평가나 이제 그 기업 결합에 있어서 사업 결합에 있어서 대안으로 평가가 이제 이루어진 방법을 소개를 드렸고요. 원래 이런 제도 변화 시기에 더 많은 M&A가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보니 이제 어떤 기준점을 잡아야 될까에 대한 거를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걸 공유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경영 관리, 이 시가제도 하에서 경영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이제 경영 관리를 해야 될까? 이제 재무 추정을 하면서 내 목표점을 계속 바꿔가면서 이제 롤링 플랜으로 이제 재무 관리를 경영 전략을 계속 재추정하고 기민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끝으로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